법학에서 이제 뭐 판례가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데 이 판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거 조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조 한번 보시죠. 1조 법원. 항상 그 민법 공부하실 때 법정을 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원래는 이제 법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판사라 그럴게요. 판사.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원고, 을이라는 사람이 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무엇을 근거로 판결을 해야 되느냐. 그래야 진 사람을 승복시킬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규정된 게 1조입니다. 1조. 그래서 1조를 한번 보시죠. 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원자는 원천할 때 원자입니다. 법의 원천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법원. 눈에 보이는 그 건물 말고 법원. 민사에 관하여, 그러니까 민사에 관하여 지금 소송이 붙었는데 판사가 판결을 해야 되는데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법이 완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이 없는 사건도 있을 수가 있다고요. 드물게. 그러면은 판사는 법률 가지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없더라는 거죠. 근데 무선은 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 관습법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거 가지고 판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1조의 뜻이거든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근데 관습법 이게 한 5가지 내지 6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이 몇 개 없다고요. 그러면 관습법도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 마지막으로는 조리를 가지고 판결 내리라 이런 뜻인데 조리는 더 황당하죠. 이 도대체 조리가 뭐지? 이게 왜 있지? 이거는 나중에 가보면은 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다고 여러분들은 아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판사는 이게 없으면은 신의 측에 의해서라도 판결 내리라.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1조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기존에 지금 이 어떤 A-라는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지금 이때까지 대법원 판례가 쭉 형성이 된 X라고 지금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왔다고 칩시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소송이 붙었는데 공교롭게 A-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그러면 일단 요거 무시하고 1조를 일단 떠나가지고 판사는 옛날부터 꾸준히 대법원에서 X라고 판시를 해왔기 때문에 이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X라고 판시해야만 될까요? 아니면은 Y라고 판시할 수도 있을까요? 이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X라고 판시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1조에 없잖아요. 판사가 판결하는 건 요 세 개밖에 없어요. 법률 갖고 판시해라. 법률 없으면 관습법 갖고 해라. 관습법 없으면 조리를 갖고 해라. 이 이야기거든요. 1조에 판례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A 판사는 X라고 판시 안 해도 됩니다. 다르게 판시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 사람이 졌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올라가겠죠. 항소심 올라가겠죠. 항소심에 가보니까 을이라는 판사가 있는데 을이라는 판사가 또 이 사람도 X라고 판시를 안 했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럼 또 진 사람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3심이니까 대법원 올라갔죠. 그럼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판시할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대법원에서는 X라고 해요. 되게. 이게 대법원에서 이제 X가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X를 폐기하겠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례라고 그래요. 대법원은 한부에 4사람씩 있습니다. 4인으로 있어요. 그럼 어떤 사건이 올라오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고요. 4사람만 판시하면 판결 내릴 수 있어요. 대법원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바꿔야 되겠다든지 굉장히 지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이게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든지 등등 하면은 요 사람들만 모여갖고 될 문제가 아니니까 전부 다 모여서 하자. 이걸 우리는 전원 합의체 판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겠죠. 기존 판례가 뒤집혔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10중 8구 그대로 X로 갑니다. 큰 거 없으면은. 이제 Y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 전원 합의체 판례에 의해서 변경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1년에 거의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대개는 X로 간다고 치면 이때 대법원은 이런 거를 파기환송이라 그래요. 도로 내려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내려보낸 그 법원은 또다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Y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못해요. 안 그러면 계속 순환이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증거나 다른 게 나오면 할 수는 있지만 별 다른 게 없으면 이제는 의무적으로 X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질문 드려봅시다. 여러분들이 A 판사다, 1심 판사다. X로 판시할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라고 할 가능성이 클까요? 99% X라고 합니다. 99%. 왜 그럴까요? 올라가 봐야 깨지는데. 결국 대법원 가면 깨지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만 힘든 거예요.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고 소송 경제적으로도 문제이고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엔간한 대부분의 판사들은 그리고 판사가 올라가가지고 깨진다. 그것도 다 나중에 기록으로 남을 거 아닙니까? 문제가 되죠. 당연히. 그래서 엔간한 판사들은, 엔간한 게 거의 99%는 기존 판례를 그대로 답습을 한다고요. 그래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이 사람이 따를 의무는 없지만 실제로 보니까 실제로는 대부분 다 따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판례가 현실에서는 훨씬 중요합니다. 현실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건이 있으면 그 변호사 가면은 변호사가 사건에 이거 예측 가능성을 할 때 판례 있으면은 바로 예측이 가능하죠. 아, 이 사건은 이럴 가능성이 크다. 이게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현실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2000년 전까지는 우리가 시험 나올 때 그렇게 판례 비중이 높지 않았는데 모든 시험에서 이제 지금은 민법을 떠나가 모든 시험에서 판례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실생활을 워낙 많이 좌우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판례를 외우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무사 시험은 다행스럽게 중요 판례만 알아도 최하 80점은 받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못해서. 금년도에도 제가 오늘 프린터 보시면은 한 2개 정도가 제가 평소에 강의하지 않은 판례가 나왔어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나옵니다. 판례를 다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판례에 대해서 나중에 어느 학원을 가시더라도 그 강사가 강조하는 것만 하면 되지. 이거 갖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상대 시험이라면은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라면은 스트레스 받는데 절대평가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판례의 의미가 이렇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의 들을 때도 판례에 의하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의미라는 걸 아십시오. 그래서 1심, 2심 판사는 대부분 따라가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거 제일 안 따라간 판사가 누구예요? 옛날에. 요번에 또 사고 친 사람 있잖아요. 이정열 판사. 그 사람이 제일 안 따라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을 신선하게 봤죠. 굉장히 독립적으로 판시하네. 나중에 보니까 좀 이상하죠.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판례의 의미는 그런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법 총칙을 읽으시다 보면은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아까 불법행위를 말씀드렸고 사용자 책임 말씀드렸는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말이 시도 때도 없이 나와요. 빨리 536조 한번 가보시죠. 자, 아까 저는 이제 매매 계약을 많이 들었는데 A가 지금 매도인이죠. B가 매수인입니다. 자, 만약에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5억 원에 체결했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계약은 이달 체결했는데 4월 1일 날 대금을 주기로 이 사람은 부동산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의무가 생길 것이다. 이 사람은 4월 1일 날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잔금 지급 의무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이런 약속을 했는데, 자, 질문 드려보죠. 4월 1일이 왔습니다. 왔는데, A는 자기의 의무는 불이행해요. 소유권 넘겨주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야, 너 잔금 이날 지급해야 되구나. 그러니까 A가 이 사람한테 B에게 가가지고 4월 1일 날 가가지고 이게 잔금이 만약에 1억이라고 칩시다. 1억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의 요지는 아시겠죠? 약속한 날에 이 사람은 지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 의무는 이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날짜가 왔으니까. 너 이날 주기로 한 거 사실이지 않느냐 이 이야기죠.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입법례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아예 이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이때 아예 청구 자체를 못하는 입법도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청구는 가능해요. 가능한데 문제가 생기죠. 그럼 이 사람은 아이고 억울하지만 돈을 줘야 되겠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소유권이 넘어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큰 불이익을 다 받을 수가 있죠. 이때 이 사람한테 인정되는 게 이겁니다. 동시이행 항변권. 그러니까 이제 B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가 이행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네 의무와 내 임무를 우리 동시에 이행하자. 맞바꾸자. 이렇게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원래는 얘가 4월 1일 날 이 의무를 불이행하면은 이 사람은요,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은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지연배상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지금 정당성이 있죠. 얘가 안 하니까 나도 지금 안 한다. 그렇다고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동시에 이행하자. 이렇게 지금 버티는 거잖아요. 그럼 날짜가 막 지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거죠. 그게 실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것은 상대방은 핵심은 이거예요. A에게는 청구권은 존재해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B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했더니 yes 받습니다. 그래 좋다. 너한테는 이런 청구권이 있다는 건데 인정한다. 그것까지인데 부정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받더. 동시에 이행하자. 이런 구조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일 수가 있고 민법 종칙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변권이라는 게 뭔가 하니까 우리 민법에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좋은데 상대방의 청구권은 인정하는데 받더 나는 버티겠다. 이게 지금 항변권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동시이행의 항변권. 536조 한번 읽어봅시다. 쌍무계약이 나오죠. 요것도 미리 좀 들어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 계약의 형태를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쌍무계약이라는 개념이 있고, 편무계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거는 뭔가니까 무자가 의무지 않습니까? 요거는 양쪽이 다 의무를 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요 의무와 요 의무는 굉장히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죠. 요런 걸 어려운 말로 결련성이라고 그래요. 톱니바퀴가 맞물려 있는 거 있죠. 그걸 결련성 아니면은 대가성. 너가 이걸 하니까 나도 이거 한다 이런 거거든요. 요런 거를 우리가 쌍무계약이라 그래요. 양쪽이 다 의무를 진다. 근데 편무계약은 여러분들이 제일 예를 들어 놓으시면 좋은 게 정려입니다. 정려계약은 한쪽만 의무를 지죠. 내가 상대방한테 공짜로 뭔가 주겠다고 한 거니까 한쪽만 의무를 지지 상대방은 받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양쪽이 다 대가성 있는 의무를 지는 거를 쌍무, 그렇지 않은 거를 편무계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나누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쌍무계약에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죠. 이쪽은 인정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쌍무계약에는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요런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안 드리지만 위험부담의 법리 이런 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쌍무계약에 적용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하나 이 민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유상계약, 무상계약입니다. 대개는 90% 요거하고 요 개념이 일치해요. 쌍무계약하고 유상계약 개념이 일치하고 편무계약하고 무상계약 개념이 일치해요. 그런데 이제 현상광고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예외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일치하신다고 알면 돼요. 요거는 어떤 개념인가 하니까 유상계약은 지금 A라는 입장에서 봅시다. 이 사람이 지금 재산이 지금 여러 가지 A의 재산이 있을 건데 지금 물건 팔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 그러면 이 사람 재산 중에 이게 건물 팔았다면은 이 건물이 4월 1일 날입니까? 이날 저 사람한테 넘어가 버리면 이 사람은 건물을 잃어버리죠. 이 건물 잃어버려요. 그래서 물건 팔아가지고 이 사람은 재산에 마이너스가 발생했죠. 이런 거를 출련이라 그럽니다. 출련. 그래서 매도인은 나중에 이 사람한테 건물 넘겨주면은 재산에 마이너스가 생길 거다. 근데 요 자리에 뭐가 들어와서 채워주는 거니까 매매 대금이 와서 이 자리를 채워주죠. 이 사람한테 5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요 자리에 건물은 없어졌지만 5억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재산은 옛날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요럴 때 요거를 유상계약이라 그래요. 재산에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정려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공짜로 건물 넘겨주면 재산에 마이너스가 발생하지 거기 들어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무상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양자는 또 왜 나누느냐? 아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건물을 하나 넘겨받았는데 5억이나 주고 하나 넘겨받았는데 보니까 비가 새고 엉망이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가 하자가 있다 그러거든요. 이때 B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야 고쳐달라, 바꿔달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담보 책임이라 그러고 채권 강론에 가면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질문, 무상계약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친구에게 자동차를 지금 공짜로 줍니다. 중고자동차 쓰라고 했는데 친구가 한 달 후에 전화가 와가 자동차에 지금 하자가 있더라는 거죠. 고쳐달라고 내보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니, 공짜로 준 것만 해도 그런데. 그러니까 무상계약은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의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는 있어요. 내가 자동차를 넘겨줄 때 하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책임 안 집니다. 나중에 이제 그건 구체적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민법 공부하실 때 요 두 개념은 미리 하셔야 돼요. 쌍무계약, 편무계약 이런 말이 자주 나오고 유상계약, 무상계약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요거는 담보 책임 때문에 이런 개념이 필요하다. 이쪽은 동시이행의 항변, 위험 부담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536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1항에 보니까 그냥 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에요? 536조 법조문에 쌍무계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편무계약에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그래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너가 부동산 넘겨줄 때까지 이 말이죠. 나도 돈 못 주겠다.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거죠.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예외가 두 가지가 있죠. 그러나 하고 2항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항변권이 3개 있다 그랬는데 이왕 항변권 개념을 보면서 하나 더 보죠. 보정채무 437조 한번 가보시죠. A가 채권자입니다. B에게 돈 1억 빌려줬습니다. 채무자입니다. 너 보정 한 명 써라 그래가 C가 보정을 쓰게 됐습니다. 보정인입니다. 질문. 보정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쓰는 겁니까? 보정인하고 채무자하고 보정계약 쓰는 거예요? 아니면 채권자하고 하는 거예요? 채권자하고 하는 겁니다. 보정계약은.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요 1억을 내가 갚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자, 요게 변제기, 뭐 이행기 이런 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변제기, 이행기 헷갈리면 안 되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변제기가 지금 5월 1일이다. 5월 1일이 왔어요. 5월 1일이 왔다는 말을 도래했다 이런 말 하죠. 5월 1일이 왔어요. 질문. A가 이 사람한테 먼저 안 가고 A가 요 사람한테 5월 1일 날 먼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의 핵심은 아시겠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이때 얘는 좀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2차 채무자인데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얘는 역시 항변을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항변권이 뭐라고요? 예스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스. 너한테는 이런 권리 있다. 예스. 받더. 얘한테 먼저 한번 갔다 와라. 이렇게 버틸 수가 있다고요. 그게 437조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읽어보면 보정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이 이름도 그렇죠. 일본식인데 채권자가 보정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 보정인은 주 채무자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강제집행 쉽게 할 수 있다. 요거를 증명해가지고 먼저 주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이게 보정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혹은 도충성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중요한, 보정인의 중요한 권리죠. 이것도 항변권의 일종이다. 그래서 민법에는 동시행의 항변권 말고 보정인의 항변권도 중요한데, 자, 질문 드려보죠. 여러분들이 채권자라면 이런 계약 맺겠습니까? 5월 1일 날 얘한테 가니까 쟤 돈 좀 있다더라. 쟤한테 먼저 갔다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채권자는 뭐가 됩니까?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에서는 어떤 계약을 맺는 거니까 단순 보정 계약을 맺는 게 아니고 연대 보정 계약을 맺어요. 연대 보정. 연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보정인이 채무자와 연대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얘는 더 이상 2차 채무자가 될 수가 없죠. 1차 채무자하고 연대를 했으니까. 그럼 얘가 1차 채무자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연대 보증인에게 와가지고 돈 청구할 때 이 사람한테 갔다 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가 1차 채무자가 되는데 어떻게 갔다 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100% 연대 보증 계약을 맺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민법은 보증 계약에 대해서 쫙 서술을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연대 보증이 나오는데, 연대 보증은 기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해보시면 보증계약 그대로 가고 딱 하나 차이점이 뭔가 하니까 요거밖에 없어요. 갔다 오라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항변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래서 연대보증계약을 100% 맺는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요런 지금 동시행의 항변권하고 지금 방금 공부한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요거는 요런 거를 일시적 항변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얘가 갔다 가봤는데 얘가 돈이 없더라. 그럼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때는 못 버티죠. 그 연대 보증이 아니라면 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한 번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아까 그 동시행의 항변권도 마찬가지죠. 저쪽에서 만약에 부동산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돈 달라. 그러면은 못 버티죠. 그땐 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항변권은 잠시 버티는 거예요. 잠시. 그런데 영원히 버틸 수 있는 항변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게, 근데 문제는 요게 가족법이에요. 요런 걸 영구적 항변권인데, 요거는 가족법이지만 요런 항변권이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시험에는 간혹 나오니까. 요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항변권이 3개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A가 지금 채무자고, 지금, B가 채권자입니다. 1억 빌렸어요. 근데 사망했습니다. A가. 그래서 이제 A-가 상속인이 되었어요. 근데 상속을 바꿔보니까 채무는 지금 아버지가 1억을 졌는데 아버지가 물려주는 자산은 보니까 6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상속받으면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 포기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게 자기 밑에 후순위한테 또 이게 다 넘어가 버려요.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때 할 수 있는 게 한정 승인이라는 걸 하면 돼요. 무슨 말인 거니까 요 물려받은 6천만 원 범위 내에서 나는 1억 갚겠다 이 이야기예요. 내 개인 재산 안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거를 한정 승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질문 드려보죠. 요 채권자가 나중에 상속인한테 돈 갚아라고 이제 오겠죠. 한정 승인을 했으니까. 질문. 1억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채권은 1억인 건 사실이니까. 근데 이때 얘는 어떻게 항변할 수 있다고요? 나는 6천만 갚겠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니까. 근데 이거는 영원토록 항변할 수가 있죠. 이런 거를 영구적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의 입장에서는 예스밭이죠. 예스밭. 그래, 너 1억 청구할 권리 있다. 인정해. 그러나 나는 6천만 원만 갚겠어. 이렇게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변권의 구조는 예스밭이다. 그리고 항변권이 금년도 그 기출문제 보시면 1번에 있는 것처럼 51번에 있는 것처럼 그 4번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일시적이라는 말하고 연기적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잠시 연장한다는 거지 영구적으로 버티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4번을 모르시더라도 5번은 임대차 가면 이게 형성권이라는 거는 알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아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정도 잠시 보겠습니다. 저 뒤에 한번 가보죠. 147조 한번 가보시죠. 이걸 왜 미리 하는 거 하니까 태아 때문에 그런데요. 당신이 자전거 공짜로 주겠다. 당신에게 너에게 자전거 공짜. 이게 청약이죠. 정여에 대한 정여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상대방이 오케이 고맙다. 오케이 그러면은 두 사람 사이에는 정여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에 따른 권리 의무가 발생하겠죠. 정여에 따른 권리 의무가. 근데 토를 다는 겁니다. 계약 자유니까 사적 자치니까 너에게 이 자전거를 주는데 토를 다는 거예요. 너가 합격하면 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렇게 토를 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달 수가 있죠. 계약 자유의 원칙자.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합격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르죠. 장래 불확실한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조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조건부 정여계약이에요. 정여계약은 정여계약인데 조건부 정여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상대방은 합격을 해야만 자전거를 달라고 할 수 있겠죠. 합격 안 하면은 자전거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요날 5월 1일 날 정여계약이 맺어졌고 나중에 시험 발표가 7월 1일이 이제 발표라고 한다면은 5월 1일부터 7월까지는 이 사람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죠. 요날 돼야지 합격을 하든 불합격하든 뭐 결판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사람의 권리는 지금 정지가 되어 있다고 봐가지고 이런 거를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요. 정지 조건. 그래서 147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항.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너무나 당연하죠. 합격한 때로부터 이 말 아닙니까? 이게 금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뭐 조건 이 부분은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이런 식입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 법조문 하나만 그냥 해석할 줄 알면은 그런 문제는 뭐 바로 뭐 몇 초 만에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얘가 먼저 자전거를 줍니다. 자전거 준다. 넘겨준다. 그럼 소유권이 이전됐죠. 자전거 상대방이 넘겨받았어요. 그런데 불합격하면 돌려다오. 이렇게도 계약을 할 수가 있죠. 불합격하면 돌려다오.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뭔가 하니까 일단 법률 효과가 발생했는데 불합격이라는 조건이 발생하면은 기존에 넘어간 걸 해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없던 일로 하는 겁니다. 요런 거를 해제 조건이라 그래요. 해제 조건. 그래서 먼저 넘겨주고 뭔가 약속했던 일이 발생하면은 기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한 거를 해제시키는 거를 해제 조건이라 그래요. 그게 147조 2항에 있죠.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즉 불합격하면 이 말이죠.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건 여기서는 넘겨보시면 151조 있죠. 조문 한번 보시죠. 매년 여기서 나옵니다. 금년도 거는 반영이 안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역시 여기서 한 세 주문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해제 조건, 막 정지 조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 좀 이제 참조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겁니다. 앞부분에 가면 이제 태아의 권리 능력이 민법에는 조문이 없는데 여러분들 시험 칠 때는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해졌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A가 있고 법적으로 B가 배우자인데 요 사람이 지금 C라는 태아를 그 민법에서는 이걸 포태라고 쓰더라고요. 임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임신 중입니다. 임신 중. 근데 문제는 갑이라는 사람이 A에게 가해를 했어요.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해자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망해버렸어요. 문제는 이 사람이 있던 재산을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배우자는 당연히 상속권이 있다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죠. 이때 태아가 임신 중이죠.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상속권이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여러분들이 민법 들어가자마자. 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문제죠 도대체? 이게 논점이 뭐죠? 도대체 뭘 묻는 문제죠? 우리가 누가 권리가 될 수가 있느냐? 뭐 있었습니까? 사람, 또 법인. 태아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 문제예요. 태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언제부터 사람이냐? 3조 한번 보시죠. 3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 생존을 해야 사람이죠. 생존한 동안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태아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3조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태아가 나중에 태어나가 너무 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각국의 입법례들은 태아를 사람하고 동격으로 보는 그런 입법례도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개별적 보호주의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만 태아를 사람으로 취급해요. 요걸 개별적 보호주의라고 4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다 외우셔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762조입니다. 빨리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762조를 가보면 태아가 나오죠. 재산법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가족법에 가보면 상속과 관련해가 나오는데, 762조는 요 손해배상입니다. 불법행위당이다. 이게 상속은 저 가족법에 있어요. 조문은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찌됐든 간에 가족법에 가보면 태아는 뭐라고 돼 있는 거니까 762조 표현을 한번 보세요. 이미 출생한 거로 본다고 돼 있어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태아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지금 교통사고는 4월 1일 날 나가지고 아버지는 요날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태아는 6월 1일 날 태어난다고 칩시다. 요날 뭐 출산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사망한 요 시간 내에 지금 태아인 상태죠. 출생한 거로 보니까 얘는 상속권이 있느냐 이 이야기죠. 이때 이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되는데 왜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릴까? 이때 우리 판례는 요거를 정지조건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금 말씀드린 정지조건이라는 말은 아직은 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정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생해야만
너는 도로 돌아가가. 도로 돌아가는 것을 소급이라 그럽니다. 상속권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태아에서는 태아인 동안에는 일체 권리가 인정 안 된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사산을 했다. 이게 되면은 그대로 가는 거죠. 권리가 없는 거죠. 근데 출생을 하면 도로 원위치로 돌아가가지고 너에게는 처음부터 상속권이 있는 걸 한다. 요거를 정지조건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민법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바로 나오는 게 한 두 번째 시간에 태아의 권리 능력의 문제가 나오는데 아주 그 유력해요. 그래서 갑자기 정지조건이 나오니까 이게 뭐지? 근데 정지조건은 저 뒤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출생하기 전까지는 정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거의 하려면은 굉장히 한도 없는데, 저 제일 앞부분에 목차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채권 강론 한번 가보시죠. 오른쪽에 채권에 가보면은 1장에 총칙이 있고 2장에 계약이 있는데, 채권 강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채권의 발생 원인이라 그랬잖아요. 왜 도대체 채권이 발생하느냐? 요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계약을 체결하면은 법률 행위를 하면, 계약을 체결하면은 권리 의무가 발생할 거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15가지 계약을 지금 규정하고 있어요. 요게 1960년대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법은 60년도에 만들어졌고 개정을 많이 했어요. 그럼 질문 드려보죠. 옛날에는 카드 계약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안 맞죠.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개정을 하면서 이제 현실까지 왔는데 요 15가지 그 규정 중에서 반 정도는 우리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용계약 같은 거. 고용계약은 근로기준법으로 거의 다 넘어갔죠. 그런 식으로 그렇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매매라든지 임대차는 거의 매년 나오고 금년도에 드디어 매매가 안 나왔어요. 근데 임대차는 또 나왔더라고.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그냥 단골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몇 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뭐가 나왔는 거니까 위임이 나왔고 화해계약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위임은 나온다 그랬거든요. 이제 나올 때가 됐으니까. 근데 아마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합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조합도 우리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는 이제 금년도에는 임대차, 위임, 화해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그러면은 모든 계약에 공통적인 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15가지 계약에 공통적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는 또 계약 총론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목차를 한번 보시죠. 2장 계약을 보면은 1절 총칙이 이겁니다. 이거 계약 총문이에요. 이게 총칙이고, 그 2장부터 보면은 정려부터 해가지고 제일 밑에 15절 화해가 있죠. 선생님 14가지인데요. 그 하나가 빠졌어요. 사실은 여행계약이 한 2, 3년 전에 새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도급계약을 일종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그냥 저는 15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시험의 보고는 여기에요. 그래서 이 계약 총칙에 가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약과 승낙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시이행 항변권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느냐, 위험 법리는 어떤 식으로, 위험 부담은 어떻게 되느냐,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제가 이제 시간상 말씀 못 드린 게 이거예요. 요 계약의 해제는 10년 동안 딱 한 번 빼놓고 다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한 번 안 나오고 역시 금년도에 나왔는데, 우리 민법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 하나 꼽으라면 해제예요. 해제. 그래서 오늘 제가 첫 시간에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리 해가지고 해제를 그냥 간단하게 채무 불이행하고 연결해가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제 취소하고 이제 메커니즘은 비슷한데 요거는 매번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금년도는 여기서 나왔어요. 금년도는 이거 하나가 빠졌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해제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왔는데, 내년도는 제가 보기에는 동시행 항변권하고 해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계약 체결하면은 권리 의무가 생기고, 두 번째 사무관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민법 총칙 읽을 때도 거의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시험도 한 몇 년 전에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고, 당분간 나올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은 굉장히 중요하죠. 매년 한 문제 나오는데,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미 주고받은 게 있는데 그 계약이 무효가 됐다. 취소가 되었다. 그럼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전부 부당이더.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불법행위. 불법행위는 너무너무 범위가 넓은데 오늘 말씀드린 755조 그 미성년자, 그 다음에 760조는 말씀 안 드렸는데 755조, 756조 사용자 책임, 758조 뭡니까? 공작물 책임, 그 다음에 760조 공동불법행위. 요 네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거의 나올 가능성이 큰데 금년도에는 분산해서 나왔더라고요. 여기서 지문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나왔던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요거를 공부하는 게 채권 강론입니다. 그러면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복수의 사람이 있으면 이거 어떡할 거냐. 그게 채권 총론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 보면 그 채권의 1장의 총칙에 보면은 제3절에 보면은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복수의 사람이 관련되는 건데 여기가 이제 연대 채무하고 보정 채무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진적 연대 채무인데 금년도는 부진적 연대 채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채권을 넘겨도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채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넘겨도 되죠. 채권 양도. 금년도 제일 어렵게 나온 데가 이 부분입니다. 채권 양도. 그 다음에 채무자가 내가 대신 갚겠다. 채무인수. 그래서 이 부분,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제4절의 채권의 양도 채무인수입니다. 자, 6절, 그 7절에 지시채권하고 8절에 무기명 채권은 이거 상법으로 가야 되는 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6절에 채권의 소멸이 있는데, 7가지 소멸 사유가 있거든요. 변제가 현실에서는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상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상계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상계 쪽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채권법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첫날 말씀드렸지만 민법은 강론에 있는 공통적인 것을 자꾸 위에 몰아가지고 총론으로 보낸다. 각종 계약의 공통적인 것은 계약 총론으로 보내고 또 여기 4가지 공통되는 것은 채권 총론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것을 앞당겨가지고 총론으로 보내기니까 체계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공부하기 어렵게 돼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1회독은 하면은 2회독 할 때는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갈 것이고 힘들더라도 1회독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마쳐야 된다. 그거를 제가 강조드립니다. 자, 뭐 시간 더 하려면은 한정이 없죠. 저는 하려면 하는데 그래도 요 정도로 하죠.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저 혼자 그냥 막 열변을 토한 거 아닙니까? 강의는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학원을 가시든 자기하고 좀 맞으면 되는데, 저한테 이 학원을 오시든 딴 학원을 관계가 없고, 여튼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 조문. 요것만 제대로 해석을 해도 면과락은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확실해요. 이때까지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오늘 오신 김에 그래도 조문집 하나 가져가시는 거니까 이 조문집을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괜찮은 책이라고 보는데 전혀 시중에서는 안 팔리더라 이런 이야기죠 지금. 자, 여하튼 장시간 요 정도로 적당히 하겠습니다. 여하튼 민법이 전반적인 그리고 계속 들으셔야 돼. 온라인을 통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이 반복해가지고 영어도 그렇고 모든 시스템이 익숙해져야 돼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어떤 뜻인지 바로 딱 직독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영어 보면은 직독직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단계 거치면 안 돼요. 이게 이 말이구나. 이거 와야지. 이게 이래 가가지고 이런 뜻이구나 하면 벌써 늦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직독이 될 정도로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강의 시간에 참석 꾸준히 하셔야 되고 강사도 똑같은 말을 계속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입이 딸도록 어제 한 말 오늘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반복 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쉬운 거 틀리면 안 되고. 자, 오늘 더운데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이 중에 일부는 또 나중에 9월달에 개강할 때 보실 거고 그렇겠지만 여하튼 다행히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